올해는 그냥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적립식 매수하고 수량 모으기에 집중해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매크로부터 크립토 개별 시장까지 악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터지면서 비트코인도 크게 조정을 받았고 현재 지금 26K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악재들에 대해서 진짜 의미, 굉장히 함정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처음에 불씨를 지핀 것은 중국의 리스크. 중국의 헝다그룹이 뉴욕 법원에 챕터 15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게, 이번에 중국 부동산 위기를 공론화시키고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게 뭐였습니까? 사실은 헝다가 아니라 컨트리 가든이었다. 근데 갑자기 컨트리 가든이 아니라 헝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기사가 뜨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헝다가 파산을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헝다그룹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내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요구와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회생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데자뷰 같은 현상이 있는데, 이 헝다그룹 디폴트 위기는 언제도 있었습니까? 바로 2021년 9월에도 이 헝다발 악재로 인해서 헝다가 뭔가 파산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2021년 9월 헝다 디폴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개미를 털어준 이후에 다시 엄청나게 말아 올리면서 비트코인이 67K까지 신고가를 갔어. 근데 지금도 갑자기 컨트리 가든이 아니라 헝다의 디폴트 불확실성은 이미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다만 파산 보호 신청, 회생을 추진하는 이 신청을 한 것이 물론 의미는 있지만 이미 이 리스크는 시장에 계속 잔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결국에 도미노처럼 중국이 무너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지금 중국 부동산 구제를 위해서 금리나 지준율 등 전방위적으로 지금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이 공산당인 중국 정부에서 지금 유동성 다 공급해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경기 둔화 흐름을 끊기 위해서 부동산 기업 특별 지원, 금리 조정, 은행의 지준율 인하까지 구조적 정책 수단을 활용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민은행이 우선 지준율 인하, 그리고 재대출 및 재할인,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까지 그냥 모든 것을 동원해서 유동성을 투입해서 합리적으로 풍부하게 유지할 것이고, 금융기관이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대출 총액 증가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국에서 정부 차원으로 뭐합니까? 그냥 미친 듯이 일단 유동성 공급해서 급한 불 일단 끄겠다 이겁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게 만들겠다 이거고, 그리고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본인들이 통계가 불리할 것 같으면 그냥 일단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또 청년 실업률, 이것에 대해 논란이 글로벌적으로 터져 나오자 지금 청년 실업률 발표까지 그냥 중단해버렸다. 중국은 뭡니까?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정부 차원에서 그냥 뭔가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이 있으면 그냥 발표하지 마, 못하게 막아버리고, 내가 이 기업이 망할 것 같아서 주식 팔겠다라고 하면 주식 못 팔게 막아버리고, 은행이 망할 것 같아서 뱅크런 하려고 돈 빼려고 그러면 돈 못 빼게 막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여러분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미국의 리먼 사태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애초에 정책 구조가 형성이 안 된다. 그리고 엄청나게 돈 찍어내면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퍼드로 불안감 조성해놓고 개미 다 털어주지만 결국에는 21년도처럼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또 유동성 공급해서 살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왔던 악재가 뭐였어?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스페이스X, 그러니까 머스크가 과거 3.73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함정, 이 내용을 보면 스페이스X가 2021년 및 2022년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3.7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몇 년입니까? 23년도 지금 중순 8월입니다. 3분기입니다. 근데 2021년 22년에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이후에 매각했는데 구체적인 매각 시기는 우리 모른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갑자기 헝다 구조조정 악재 터지고 나서 연달아 이 악재가 터졌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새벽 동안 수직 하강하면서 26K까지 찍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월스트리트 저널은 과거에도 월가 세력들과 굉장히 강한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과거 테더부터 바이낸스를 공격할 때 항상 월스트리트 저널이 앞서서 공격을 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립토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이런 퍼드들, 이런 불확실한 뉴스를 만들면서 마켓 메이커들을 도와주는 그런 미국 월가의 뼛속 깊은 언론사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재밌는 사실, 스페이스 X도 머스크가 주인이고, 그리고 테슬라의 2대 주주가 누구냐? 바로 블랙록.
근데 블랙록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전격적으로 신청하면서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를 바꿨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 승인 나기 전에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수량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그 수량을 비싸게 모아야 되겠습니까? 싸게 모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싸게 사기를 원한다. 창펑자고 했던 말처럼 그들은 싸게 사기를 원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언제 매각한지도 모르는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매도 기사를 왜 오늘 이렇게 헝다 악재가, 매크로 악재가 터졌을 때 같이 내보냈을까? 여기에 우리는 물음표를 띄워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아직도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는 내보냈지만 테슬라는 아직도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 또한 테슬라의 2대 주주가 누구냐? 최대 주주가 블랙록이다. 여기서 이미 이 기사에 숨어있는 함정,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3연타로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가장 상징적인 코인 중 하나인 리플 소송 담당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승인했다. 이 기사만 보면 지금 당장 리플 팔아야 되고 손절해야 되고 도망쳐야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기에도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그 함정이 뭡니까? 이것은 항소에 대한 승인이 아닙니다. SEC가 공식으로 중간 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한 거다. 지금 항소를 한 거를 승인한 게 아니라 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만, 토레스 판사가 권한을 준 겁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다 지금 리플 팔아야겠다, 손절하고 도망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비트와 함께 리플도 크게 하락했다. 오히려 지금 기회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패닉셀의 모아가기, 지금 저평가 구간, 이 박앤세일 구간에 모아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되고, 이 기사가 뜨고 나서 굉장히 뜬금없이 몇 시간 뒤에 이 기사가 나옵니다. 마스터카드가 CBDC 파트너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 여기에 리플을 합류시켰다.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협회 CBDC 연구를 위해 파트너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여기 리플이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 진짜 숨은 의미가 뭘까? 재밌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은 페드 나우부터 최근 페이팔이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PYUSD까지 발행했고, 마스터카드와 비자 할 것 없이 다 크립토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이 CBDC 결제 시스템, 이 시스템을 돕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 리플을 추가했다. 이 의미가 뭔지 하나 둘씩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엔트그룹의 알리페이, 그러니까 알리페이는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따지면 카카오페이 같은 중국의 핵심 결제 시스템이다. 근데 2023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기타 주요 신용카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앱의 국제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한다. 지금 전 세계를 연결하려고 미국이 페이팔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리플이 지금 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지금 구축해 나간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뭔가 지금 리플이 SEC가 또 항소하면 패소할 것 같은 분위기 만들어 놓고 리플이 또다시 폭락할 것 같은 분위기 만들어 놓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리스트들, 이들 위에 있는 정말 세계를 조종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마켓 메이커들은 어떤 흐름으로 리플이 갈지 이미 다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실,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근데 마스터카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세력이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오너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 50%를 갖고 있고, 이 마스터카드를 만든 사람들이 어디냐? 웰스파고부터 유니온뱅크, HSBC부터 시티은행, 이런 글로벌 전통 트레디파이, 전통 금융들이 마스터카드를 만들었고, 마스터카드가 DCG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한 나스닥까지 DCG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DCG와 연관이 굉장히 깊은 게 뭡니까? 바로 리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DCG 그룹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레이스케일이 바로 연상이 되실 텐데, 현재 SEC와 또 소송을 하고 있는 대형 크립토 플레이어 누굽니까?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지금 ETF로 전환하는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번 주 안으로 발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SEC의 거부를 뒤집기 위해서 법정에서 SEC와 싸우고 있다. 근데 판사가 그레이스케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가 비트코인 ETF를 첫 번째 자리에 놓을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이 SEC의 비트코인 ETF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정말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는 기관이 될 수가 있고,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번 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지만 머지않아서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그레이스케일 트위터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 아직 SEC와 ETF 소송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레이스케일이 우리 ETF 팀을 채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이런 파일을 올렸습니다. 공고문을 올렸는데 이 공고문을 들여다보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그레이스케일의 ETF 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능하고 분석적이며 능동적인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를 지금 ETF 관련 인력을
왜 찾고 있을까? 지금 ETF 승인도 안 났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흐름으로 갈지. 왜냐하면 이 그레이스케일 위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있고 그 위에는 마스터카드와 나스닥 그리고 그 위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전통 월가의 세력들, 금융기관들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 그레이스케일의 ETF팀을 지원하여 투자 자본시장, 제품 전략, 운영 마케팅을 포함한 ETF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을 축해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식으로 구인을 하고 있을까? 여기서 이미 정답은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항상 이런 불안한 시기에 개미들의 투심을 잡고 월가 기관의 속임수, 이 뒤통수에 대해서 항상 개미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을 일깨워주는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폭락 이후에 본인 트위터에 글을 남겼는데, 4년 전에 비트코인이 마침내 10K에 상승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흥분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잠시 빠졌다. 근데 그때 당시에 창펑자오가 어떤 얘기를 해줬냐. 만일 당신이 10K 밑에서 비트코인을 팔았으면은 뺨따기를 때리세요. 이런 얘기를 2019년 8월에 해줬습니다. 근데 이때 실제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갔냐. 2019년 8월 달에 10K를 찍고 다시 눌려줬지만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전례 없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무려 몇 프로가 상승했냐. 저점 대비해서 1700%가 상승했다. 지금 창펑자오가 지금 이번 조정에서 갑자기 이런 의미심장한 트윗을 올렸다라는 건 뭡니까? 절대 장난질, 퍼드와 개미 털기에 털리지 말고 잘 구축해라.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때 10K 밑에서 파셨던 분들 다 시간이 지난 4년 이후에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어떻게 갔었냐. 거진 1700% 상승하면서 67K까지 올라갔었다. 그 부분을 지금도 또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저희 비트캐쳐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올해는 작년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올해는 완전히 다른 기조로 가고 있고 이미 월가 세력들이 큰 그림, 금융 엘리트들이 이미 큰 그림을 짜놨고 거기에서 어떻게 개미들 물량을 뺏어올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량을 꽉 쥐고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바닥에서 물량을 사서 모아가고 조금 물리더라도 하락하면 어떻습니까? 큰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 부분 명심하셔야 되고, 크립토컨트 대표 주기영도 이번에 어떤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는지 오늘 폭락 이후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줬습니다.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3%나 올랐다. 근데 보통 이 3%가 올라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코인베이스 고래들이 저가 매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상승한다. 보통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주로 비트코인을 매집할 때 이용하는 거래소다. 근데 프리미엄이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급증했다라는 것이고, 비트코인이 폭락하는데 왜 프리미엄은 상승했고 수요가 급증했을까? 개미들이 미친 듯이 던진 거 고래들은 받았다라는 거, 그거 이미 주기영도 눈치를 챘고 어느 정도 개미들한테 시그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뭔가 이번에 또 이렇게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이 또 15K 갈 것 같고 10K 갈 것 같고 5K 갈 것 같고 비트코인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조정은 고점 대비해서 17%밖에 안 빠졌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올해 3월에 조정 눌림 때 22% 빠졌을 때도 5K 간다 10K 간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보란듯이 올해 신고가 또 갱신했고, 그 다음에 6월에도 또 비트코인 크게 조정받으면서 20% 빠졌을 때도 또 5K 간다 10K 간다 비트코인 망했다 멸망론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또 다 말아 올리면서 올해 신고가 갱신했다.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물론 17% 빠졌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5K, 24K도 갈 수 있다. 근데 올해 3월과 6월과 다른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되냐, 도망을 치고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용기를 내서 수량을 모아가야 되냐,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입 아프게는 말씀 안 드린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용기를 안 내시고 도망치고 손절하고 포기하고 떠나셨던 분들은 창펑자오 말처럼 4년도 아니라 내년 1년 뒤에 엄청나게 크게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실, 여러분들은 뭐 10% 20%만 빠지면 뭔가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비트코인이 멸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작년 최저점부터 올해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104% 올랐다. 근데 이만큼 떨어지는 거에 여러분들이 겁먹고 다 도망치고 또 5K 간다 10K 간다 할 거면 비트코인 투자하시면 안 된다. 변동성이 큰 만큼 수익률이 큰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지 이 시장이 끝까지 소수로 살아남고 원하시는 졸업 부를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군중심리 휘둘리지 말고 단순히 그냥 뉴스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해석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들, 그리고 이 시장을 조종하고 있는
이 세력들 위의 세력들,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글로벌 리스트, 금융 엘리트들의 지금 목적이 뭔지, 그들이 지금 원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한다면 이런 단기적인 등락에는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확실하게 추세를 상방으로 전환해주기 전까지 하방은 물론 열어놔야 되는 것은 맞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일봉상으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떴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길게 달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준 만큼 충분히 어느 정도 추세를 지금 당장 반전해줄 수도 있고, 만약에 조금 더 눌려준다라고 하면 24.7K 정도까지는 한번 지지받고 다시 올려주는 그림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열어두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야무화폐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비율이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 중엔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올해는 그냥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적립식 매수하고 수량 모으기에 집중해라. 여기서 1K 오르나 1K 떨어지나 어차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 선물로 50배 100배 잡아서 1% 먹냐 2% 먹냐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사이클, 큰 사이클이 어떻게 갈지, 신고가를 갱신할지, 이 구간까지 터치를 해줄지,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계속해서 구축하고 건설해 나가야 되는, 특히나 올해 하반기 내년 반감기까지는 절대로 흔들리고 군중 심리에 털려 나가시면 안 되고 저 비트캐치와 함께 끝까지 잘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디테일한 투자 관점이나 실전 투자 정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활짝 열어놨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셔서 투자 인사이트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